안녕하세요. 문화복지사 자격과정 강의를 맡은 이수희입니다. 문화복지라는 공동 주제를 통해 학습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20강에 걸쳐서 문화복지 전문가로서 학습자분들께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문화복지사 자격과정 강의는 문화복지의 개념, 법, 정책 등을 포함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실천 현장에서의 실제 문화복지의 개입 방법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탄탄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양성되실 수 있도록 학습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1강은 첫 번째 학습 내용으로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복지를 공부하게 될 당위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현대사회와 문화입니다. 자, 현대사회의 사회환경적 변화와 문화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문화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뭐라고 이제 미디어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대표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현대사회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사회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가 바로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21세기를 창의력을 중시하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명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있어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식 정보화 사회의 원동력은 인간의 지적 창의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지적 창의력이 바로 한 사회의 존립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지적 창의력의 기반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자, 인간의 지적 창의력의 기반은 바로 상상력과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상력과 독창성은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될까? 바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문화이며 중간에 이제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미와 즐거움 역시도 문화와 문화 향유와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를 갖는 요소로서 상상력과 독창성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21세기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창의력의 핵심 요소이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회의 존립과 어떤 발전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조금 좁혀서 우리나라 사회 환경 변화와 문화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를 봉착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바로 최저 생계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인당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GNI 지수가 2019년 기준에 3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최저 생계 수준과 직결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약 8,600원가량, 1시간에 8,600원가량으로 법적 임금이 이제 확정되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의 어떤 그 양적인 증가가 눈에 이게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은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직결하는 것이라서 많은 학습자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여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더불어서 주 40시간 근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2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어떤 그 국민들의 여가 생활과 일과 여가의 양립이 있게 균형을 갖추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라이프 트렌드는 여가가 있는 삶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바로 평균 수명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100세 시대가 아주 현실화되어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직결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인구 구조의 변화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령화, 저출산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 기관에도 고령화,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듯이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어떤 인구 구조에 비해서 지금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한편으로 살펴보면 가구 형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가구 형태 예전에 3대, 4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는 아주 지금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형태이죠. 지금은 핵가족화 형태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더불어서 1인 가구 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구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여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삶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라는 게 생겼구나.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 여유를 활용하고자 하겠죠? 네, 따라서 여가 활용과 삶의 향유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결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죠. 자, 여가 활용 활동, 문화 활동 아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문화라는 것은 여가를 활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복지적 차원의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권리라는 것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응당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 이제 자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적 변화에 있어서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관점을 돌려서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변화했고 여기서 문화란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삶에 대한 가치가 왜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는 과거의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된 배경을 보면 과거의 경제 성장과 급격한 어떤 그 단기간에 이제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양적으로는 금전적인 어떤 안정을 취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이와 동등하게 내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이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자,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최대 가치로 추구하여 20세기 후반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경제 성장은 어떤 국가의 지표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 성장은 달성되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수준을 동일하게 견인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자, 견인하는데 실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하시겠는데, 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의 어떤 그 보고를 하는 삶의 지표, 그리고 어떤 자살률,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국민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경제 성장과 동일한 수준을 견인하는 삶의 만족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시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의 사회는 어떤 물질적 향상뿐만이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각각 구성원들의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를 기반으로 하여 창의성으로 지적 능력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 사회인데, 그에 대한 원동력이 부족한 현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문장 돌아가서 발전상과 창의성의 부재로 국민 각각의 발전상과 창의성이 부재함으로써 인해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경쟁력이 정체되는 양산 형상을 보인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괴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각각의 구성원들이 나의 삶과 우리나라 모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변화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 이 배경에 바로 이제 문화라는 것이 나올 텐데, 이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과 국민의 실생활 수준의 괴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게 됩니다. 자, 과거에 노동 집약적 삶에 대한 성찰이 확대되었고, 경제 발전이 진정한 삶의 풍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반성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창의력 부재의 위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대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직접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움직임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성원 각각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문화적 삶이 이끄는 어떤 우리 국민의 삶의 어떤 최근 패턴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문화가 나왔죠? 자, 문화적 삶이라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라이프 패턴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키워드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개선된 생활 수준을 기반으로 변화된 생활 양식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자, 금전적인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고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전에 고착되어서 어떤 주어진 시간과 돈을 풍요롭게 쓰지 못하는 예전에 고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삶의 양식을 변화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노력해서 우리 삶의 수준을 견인하여 끌어올리자라는 것이 바로 문화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변화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문화 향유입니다. 문화 향유와 동등한 의미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환경적 변화,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각자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문화 향유와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문화적 삶을 대표하는 두 가지 예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을 위한 소비로서의 문화 생활이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 향유 및 문화 창조 행위에 각자가 직접 동참하는 것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소비로서 문화 생활 무엇이 있을까요?
소확행이라는 단어 혹시 학습자분들 들어보셨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작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진정하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소비를 조금씩 늘려간다는 것이 행복을 위한 소비로서 문화생활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향유 및 문화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미디어에 나오는 게 연예인, TV 앵커 이런 분들만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옆집에 있는 철수도, 순이도 유튜브라는 1인 방송을 통해서 문화 활동에 동참하고 나와 동일한 어떤 취미와 어떤 가치를 지니는 사람들과 소통을 직접 함으로써 그 문화를 아주 확대해 나가는 1인 어떤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화의 기능은 자아를 실현하고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책입니다. 또 하나 문화의 기능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한 핵심적인 발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지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로서 문화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빈곤구제에 있어서 문화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빈곤구제에서 문화가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빈곤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며 빈곤구제를 통해서 문화의 중요성이 훨씬 더 이제 조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문화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서구 국가는 빈곤 구제를 위해서 경제적 지원에 우선한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빈곤층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어떤 소비적인 부분이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단순하게 이제 빈곤 구제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1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떠했냐면 저소득층의 학습된 무기력감과 도덕적 해이를 와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빈곤에 안주하는 삶이 만연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감 그리고 도덕적 와해 단어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단어만 어려울 뿐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빈곤층이라면 빈곤층이라면 저희 어머니도 만약에 빈곤층이었다고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빈곤적인 어떤 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굉장한 내 심리적인 무기력으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 자활을 해서 나는 개천에서 용날 거야. 나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중산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와해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 해이라는 건 국가가 빈곤층에게 금전적인 것을 제공할 때 국가는 무엇을 원할까요? 빈곤층에서 계속 살아가라? 아니죠. 빈곤층에서 자활을 해서 너희 스스로 자활을 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라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학습된 무기력감의 어떤 고착됨으로써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나 그냥 빈곤층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하게 된 것이 바로 서구 국가에서 빈곤 구제를 위해서 단편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에만 집중하였던 것의 실패한 결과로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빈곤 구제 방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자, 이러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자, 빈곤 구제의 유일한 방책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왜 문화가 왜 빈곤 구제와 무슨 연관을 지니지? 문화가 밥 먹여주나? 아니죠. 근데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문화가 빈곤을 구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란 다시 말해서 빈곤의 덫에 빠지는 학습된 무력감을 와해시키는 유일한 방책이자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한 입을 모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가 어떠한 기능으로 빈곤을 구제하는데 유일한 방책으로서의 효과를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점을 좀 좁혀서 우리나라 빈곤 구제에 있어서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어떤 중요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여건, 시간, 소득뿐 아니라 문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하게 되었는데 자, 계층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향유 영역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함으로써 어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문화소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화소외는 문화사회에서의 사회적 도태뿐만이 아니라 빈곤의 되물림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떤 빈곤을 구제하기 위해 이를 이제 방책을 마련하는 학계와 어떤 정책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문화라는 것이 왜 빈곤을 구제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한 금전적인 제공은 어떤 삶의 질이나 내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가겠다라는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속적으로 경험적으로 학습되어 온 문화의 경험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어떤 그러한 풍부한 경험들이 내 삶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반출을 가능하게 하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빈곤 구제에 굉장히 유일한 방책이라는 그러한 결과로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이 전개 및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자, 빈곤 구제 노력을 위한 그 노력과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정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뒤에 이제 앞서 학습하게 될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단편적으로 우리나라는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곤 구제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인 마련을 하였는가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복지는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명명함으로써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와 함께 문화복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형 문화복지 모델입니다. 자,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를 강화하는 움직임들을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정책의 궤관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복지의 어떤 그 정책적인 아주 실천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 구제를 위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확충시키는 기능으로서 문화복지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두 파트를 통해서 아마 학습자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문화복지가 현대사회와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복지가 어떠한 가치와 필요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서 이제 앞으로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복지의 가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화 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촉구하는 대국민적 요구에 대한 국가적 부응 체계로서 문화복지는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로서 문화복지 정책과 문화복지 실천이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문화 공동체 결속 단결을 위해 문화복지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창조와 향유 권리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에 문화복지의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복지는 왜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복지는 문화소외 계층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평등한 문화예술 접촉 기회를 보장하고요. 문화 풍요로운 보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문화복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1차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 문화활동 활성화로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며 창의적 사고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문화복지는 자아실현의 기회 확충을 통해서 온 국민의 행복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 풍요를 보장한다는 데 그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문화, 빈곤 구제와 문화, 그리고 문화복지의 가치 및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의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는 문화가 지금 현대사회에 그리고 과거에 걸쳐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확인을 해보는 아주 중요한 어떤 배경을 살펴보는 어떤 학습의 내용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문화복지라는 것, 여기서는 문화를 살펴보았다면 문화를 활용한 문화복지라는 것이 어떤 가치와 필요성을 지니는지를 정리해 봄으로써 앞으로 학습해야 할 문화복지의 어떤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